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12월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와 함께 대선 2012 어떤 리더십이 선택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외국에는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계기에서 책을 내시게 됐죠? 그건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선거에서 이 국민들이 대체로 그 지역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세대라는 어떤 구조적인 이 요인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보들의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서 한 투표는 좀 드물다. 그래서 제가 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정책 이 투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 연구가 돼야 되고, 이러한 하나의 그 가이드북으로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12월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대선과 총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대선 이후에 총선이 치러지면 예. 그 총선은 그 견제 심리가 작용해서, 그리고 또 중간평가적인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여당이 조금 의석을 잃습니다. 예. 그러나 총선, 이번 경우는 총선 이후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이 반드시 여당한테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야당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각 당은 야당이 만약에 이길 경우에는 그 기세를 몰아서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폭로를 하고 어떤 국회를 이끌어감으로 해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당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흔히들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가리켜서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예. 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잘 뽑아야 되는데요, 국민들 예. 입장에선. 예. 지난 17대 대선을 보면 예. 최대 이슈가 경제였다 이렇게 예.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시대 정신의 흐름으로 볼 때 이번 예. 대선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지난 그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 하나 그거로 가지고 그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표차로 우리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경제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와 이번 경제가 다르다. 그 경제는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고, 소위 요즘 말하는 1%대 99%의 어떤 이런 양극화된 어떤 삶을 만든 그 경제고, 이번 경제는 부자가 1%의 부자가 99%와 보다 이 공감을 하고 나누고 서로 이 공유하는 어떤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경제 복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뽑는 것이 이번 대선의 아무래도 시대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인물 한 명 한 명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세론과 한계론이 엇갈리고 있는 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박 위원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자, 이렇게 박 위원장의 리더십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요. 제가 그 책에서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그 선거의 왕 박다르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박다르크라는 것은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잔다르크를 이제 성을 바꿔서 박다르크 했는데, 과연 그 선거에서 그 한나라당을 2004년에서 구했고, 이번에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정도 짧은 시간 내에 말하자면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을 앞서는 어떤 정말 놀라운 그 선거 여왕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모자라는 그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박 위원장이 국민과 그리고 이 추종자들, 지지자들과는 이 굉장히
소통을 잘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통을 잘하는데 측근과 그 말하자면 그 캠프 그리고 그 후원자 이분들하고는 이상하게 내부 인사들하고는 이것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소위 어떤 네티즌이 이것을 가지고 대왕 대비 리더십이다. 뭐 그러니까 그 교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대왕 대비 리더십 이렇게 네티즌이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어떤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근데 문재인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소통을 잘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리더십의 단점은 뭡니까? 저는 그 문재인 그 지금 상임고문의 리더십을 타자지향형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자가 이야기하는 물의 리더십이다. 물이라는 거는 세모난 그릇을 넣으면 세모가 되고 네모난 거 네모가 되듯이 물이라는 것이 남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소위 봉사하는 리더십이고 섬기는 리더십이고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 리더십이 많은 소위 스스로 팔로워가 대중으로 해서 팔로워들을 만들어. 그러면 자발적인 팔로워들이 스스로 지금 리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난 문재인 상임고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냐, 리더십의 장점이 아니냐. 단지 그 문재인 그 상임고문의 그 리더십의 말하자면 결함이라 할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리더십에 어떤 그 브랜드가 없다. 아까 지금 박근혜 위원장 이야기할 때 선거요양 박다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오는데 문재인 왜냐면 그 상임고문은 이제까지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서 조절 어떤 이런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 상품을 만들 어떤 시간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직 그 문재인 그 상임고문의 그 과제는 문재인 그러면 떠오르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거, 리더십 브랜드를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북동부 해안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북동부 해안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한 정치권을 강타한 안풍의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서 좀 이야기했지만 지금 경제는 같은 경제인데 다른 경제다. 그것을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아나톨리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3.0 시대, 자본주의 4.0 시대를 가고 있다. 자본주의 3.0 시대는 소위 그 승자 독식의 어떤 이런 경제를 한다면 자본주의를 한다면 자본주의 4.0은 공존, 공유의 이 경제거든요. 그 안철수 그 리더십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존, 공감, 공존, 공유, 그리고 위로 하는 어떤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 시대 정신이 이 안철수에 구현됐다고 이거 보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찾는 이 젊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지금 못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안철수 그 교수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총선 전국에 안철수에 대한 어떤 언론이 노출 이것이 거의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이 관심이 떨어지면 이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안철수 교수가 특별히 뭔가 잘못했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언제든지 안철수가 다시 부상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안철수 그 교수가 처한 그 입장이 지금 이제 상당히 아직까지는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기는 상당히 이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확답을 국민들에게 지지자 확답을 못 주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소위 제가 그것을 지연된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그 응답을 하지 않는 그 리스크, 연된 리스크. 그것이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을 정체 또는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안 교수가 요즘 뭐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촛불 집회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뭐 파업 중인 한 방송사의 노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행보에 대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안철수는 탈이념적인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념적 유목민이다. 그러니까 이 이념을 번갈아서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념 그러니까 그 사회 문제, 경제 사회 문제는 진보면서 안보 문제는 보수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 가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보수했죠. 그러나 지금 언론 자유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나가서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그것을 이념적으로 이것이 극단적으로 대립화시켜서 상대방을 어떤 색깔론으로 공격한다. 이것은 안철수 교수 말을 빌리면 벌레와 같다. 이런 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교수의 그것은 이념이라는 것은 이념이 없는 이념. 그러니까 소위 이념적 유목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안철수 교수가 지금 정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저는 도대체 청춘 콘서트에 3,000명, 4,000명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이것을 정치행위라고 안 그러면 무엇을 더 정치행위를? 보통 정치 집회 3,000명, 4,000명 요즘 모이는 정치 집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정치를 하고 있고 단지 안철수 교수가 국민들에게 가는 것은 언제 확실하게 대선 후보로 언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오는 것이지 안철수 교수도 스스로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수님 이번엔 민주당의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은 총선 출마 않고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죠.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전형적인 소위 우리나라 옛날 선비형 정치인. 그러니까 소위 학자면서 관료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하면 리테라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인데 그것이 소위 막스 웨버가 정치인의 어떤 자질을 이야기했을 때 덕목을 이야기했을 때 열정과 그리고 책임감과 그리고 균형감을 갖춰야 된다 했을 때 그 막스 웨버의 리더십 덕목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분이 저는 손학규가 아닌가. 그만큼 이분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결백한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엄격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같은 잣대를 넣어서 좀 엄격하고 결백하라고 주문할 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재인 고문에게 이제 그런 얘기 했다고 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고문에게는 조금 억울한 이야기가 정치인에게는 지금 이 총선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대선으로 발돋움하는데 이 황금 같은 이 기회를 놓칠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지금 사실상 박근혜 우리 비대위원장도 사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다음 질문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돼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도지사의 리더십을 총평하신다면요. 저는 김문수 도지사 사실상 개인적으로 잘 아는 편인데 참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냐.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911 119입니까? 119 사건이 난 것도 너무 국민들에게 다 가서 이 소통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오버해갖고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상 이분은 굉장히 이 성실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응답하려나. 그래서 그것이 9번 부천시 국회의원이었으면서 9번 최우수 의정상 받았고 경기도지사 있으면서 매니페스토 대상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